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이 이제 비행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행기의 마지막이자 수송기술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양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의 양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양력을 만드는지에 대해 배웠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 이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가, 공중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움직임들 중에 하나, 선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왜 선회라는 걸 따로 이야기하냐? 배하고 비행기하고 선회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행기가 흔들림, 이렇게 세 가지 흔들림이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가 배처럼 선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비행기는 빗놀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회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의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선회하면 될 거예요. 맞지? 이렇게 선회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비행기 이렇게 선회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면 비행기가 속력이 너무 빨라요. 아무리 느린 비행기라 해도 한 500km. 보통 일반적으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은 보통 한 900km, 800km에서 900km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원심력이 너무 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쏠리는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지 않고 좀 더 입체적인 움직임으로 도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써가지고 비행기는 선회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의 선회를 보기 위해서 한번 선회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내가 선회를 하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이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비행기는 왼쪽으로 도는 느낌이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운전사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난 이게 오른쪽으로 돈다라 이야기할게요. 비행기를 우리가 돌리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 비행기 옆놀이를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옆놀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쪽은 양력이 크고 이쪽은 양력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양력이 크고 양력이 작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무엇을 조절해야 되냐면 비행기 양쪽에는 보조익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쪽의 보조익을 내리고 이쪽의 보조익은 올려야 되겠지. 맞아요? 이쪽의 보조익은 내리고 이쪽의 보조익은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야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비행기가 이 상태의 모습이 변하는데요. 모습이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양력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돼요. 양력의 방향이 그 전에는 잠깐만요. 펜 꺼내. 양력의 방향이 예전에 이렇게 됐지만 양력이 이렇게 기울면서 중력이랑은 약간의 각도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힘을 두 개로 분해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힘과 이렇게 돼 있는 힘. 해보면 위로 돼 있는 힘은 중력에 반해서 비행기가 위로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력이 되고요. 요 안으로 작용하는 힘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구심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힘을 이용해서 비행기는 안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으로 날아갈 수 있는 원리는 쉽게 말하면 옆놀이를 일으켜서 비행기를 안으로 머리만 향하게 만들면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주냐? 이 방법을 쓰면 좋은 점이 있거든. 왜냐하면 양력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반대로 항력은 이쪽으로 발생하고, 이 양력에 대항하는 아래쪽으로 우리가 사람은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 타 있는 사람은 아래로 힘을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 타 있는 사람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게 되면 비행기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 상태에서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비행기는 이렇게 도는데요. 그래서 비행기에 도는 거, 지금 여기 프린트에서는 왼쪽으로 선회하기라고 써있네요. 왼쪽으로 선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선회하려는 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왼쪽으로 선회하면 이렇게 되겠지. 선회를 하려는 쪽이 날개가 내려가야 되니까 날개가 내려간 쪽은 우리가 보조익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면 보조익은 이쪽은 올라가고 기수, 비행기 머리가 있고 이쪽은 내려가야지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겠지. 그럼 비행기는 어디 쪽으로 기울게 되죠? 왼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맞죠? 이상한 점 없죠? 잠깐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기울고 나면 비행기가 선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뭐가 문제점이 생기냐면 비행기는 대부분 공중에서 날아갈 때는 고도를 동일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중력과 양력이 똑같은 상태인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양력이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양력이 이렇게 되잖아. 분력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양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즉 무슨 말이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비행기가 양력을 더 세게 만들어서 비행기가 동일한 고도로 날아가게 해줘야 되겠잖아. 그래서 비행기의 양력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비행기의 양력을 조절하는 공중에서 양력을 조절하기 가장 좋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추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받음각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받음각을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지? 머리를 들어준답니다. 머리를 들기 위해서 무엇을 조절해야 되지? 승강타를 조절해야겠지. 승강타 올려요, 내려요? 올려야겠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해주는 거는 승강타를 올려주게 됩니다. 승강타를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기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수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받음각이 어떻게 되지? 크게 됩니다. 받음각이 커지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원래보다 더 양력이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게 받음각을 일정 이상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실속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음각을 너무 많이 못 올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냐? 받음각을 적당히 높이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뭘로 해주지? 우리가 가속을 붙여서 속도를 높여서 나머지에 필요한 추력으로 양력을 만들어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해주는 게 뭐냐면 출력을 높여준답니다. 그럼 출력이 높아지면 양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회전력과 중력을 만들어내서 이 중력을 이겨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말이 복잡했긴 했지만 실제로 움직임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날개를 비틀고 머리를 들고 악셀을 밟아서 붕 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비행기는 선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러한 모습대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비행기가 선회를 할 때 머리는 안 돌리네요. 즉 빗놀이, 러더는 안 돌리나요? 네, 맞아요. 러더는 웬만하면 안 돌려도 되는데요. 실은 돌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돌려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날개를 이렇게 기울인다 했잖아요. 날개를 기울이게 되면 이쪽이 양력이 많고 이쪽이 양력이 작아졌다는 뜻이잖아. 양력이 많아진 쪽으로 항력 또한 많아지거든. 그러면은 이게 항력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머리가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 방향으로 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러더는 돌려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러더도 대부분 보는 방향,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내가 이렇게 돌고 싶잖아. 고개를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돼. 즉 비행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돌 때 이걸로 이야기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비행기가 동일한 방향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너무 많이 꺾으면 확 꺾여요. 그럼 목 아파? 그러니까 적당히 돌려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방향을 보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방향타는 그래서 어디 쪽을 향하게 한다? 방향타는 왼쪽을 향하게 한답니다. 방향타를 왼쪽을 향하게 하게 되면은 기수, 비행기 머리가 어디 쪽을 향하게 된다? 왼쪽을 향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이게 방금 전에 머리가 반대쪽을 향하는 게 이 원심력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원심력이 세도 이게 머리가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언더스티어링, 오버스티어링에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한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더 또한 조금 조절해 준답니다. 이거 이제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돌아가는 왼쪽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오른쪽 돌아가는 걸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면 이쪽 날개는 어떻게 되지? 이쪽 날개는 양력이 작아지고 이쪽 날개는 양력이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회전에 기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양력이 커져야 되니까 내려가고 이쪽은 양력이 높아져야 되겠고, 기수 조절을 이쪽 왼쪽 내려가고 오른쪽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승강타는 어떻게 된다? 승강타는 무조건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출력도 어떻게 되지? 출력도 높여야 되겠지. 출력도 높이고 방향타는 어디 쪽을 봐야 되겠지? 방향타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돌고 싶으면 오른쪽을 봐야 되겠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자,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비행기의 선회까지도 이야기 끝.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해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비행기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 요거 한 번만 봅시다. 이게 비행기 너희들 배웠던 걸 쭉 다 이야기한 거거든. 이거 거의 다 배웠어요. 비행기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크게 동체, 주날개,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가 있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엔진이 있고요. 엔진은 안 배웠으니까 엔진은 조금 이따 배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날개에 보면 요 앞쪽에 붙어 있는 거 뭐라 불렀지?
플랩이라 불렀지. 플럽이라는 게 뭐였었지? 비행기가 바람의 흐름을 좋게 해서 바등각이 커져도 괜찮게 하는 거. 두 번째, 이건 플랩이 아니라 슬랫이라 부르지. 전면 플랩이라 부르기도 하고 슬랫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건 플랩이라 불러놓고, 이 플랩이라는 건 날개를 뒤쪽으로 빼줘가지고 비행기의 양력을 크게 해주는 거, 비행기 날개 면적을 크게 해주는 거, 우리가 플랩, 요 앞에 있는 건 슬랫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는 요거 뭐라 부르지? 요거는 도움 날개, 요거는 에일러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옆놀이를 일으켜줬고요.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게 앞쪽에 달려있어서 이 앞쪽에 달려있는 스포일러로 비행기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써준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보면은 수평꼬리 날개는 승강키, 엘리베이터라고 말하는 게 머리, 키놀이를 만들어주는 거가 방향키. 우리 수직꼬리 날개에서는 머리를 여잉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들어있다. 이게 비행기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하면은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비행기의 이제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의 이제 엔진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우리 자동차는 연료를 뭘 썼지? 자동차는 연료를 많이 쓴 게 LPG 아니면은 가솔린 아니면 경유를 많이 썼잖아요. 이거 말고 이게 대부분 연료가 원유에서부터 분별 중유라는 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나온다면 뭐 나프타라고 말해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비행기에서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경유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물질은 등유라는 걸 쓰고요. 배에서는 경유보다 조금 더 무거운 중유라는 걸 쓴답니다.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경유보다 등유가 조금 더 약간 가볍긴 한데요. 얘는 다른 재료를 첨가를 시키기가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비행기는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날아가는, 대부분 비행기 너무나 추워요. 추운 환경에서도 연료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날아가는 경로에 따라서 그걸 바꿔가면서 우리가 많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우리가 그런 걸 써주고요. 비행기가 아니라 배 같은 경우에는 중유는 굉장히 꾸덕꾸덕한 물질이거든요. 대신 얘가 힘이 좋아. 그러니까 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가 효율이 좋은 걸로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연료가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이 연료는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료를 미리 예열을 해야지만 탈 수 있는 연료긴 하지만 그 연료를 써주는 게 주로 배에서는 많이 써준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의 이제 기관은 보통 어떻게 쓰냐? 비행기는 저속 비행기, 경비행기냐, 아니면 고속 비행기냐에 따라 보통 기관을 두 개로 분류하는데요. 저속에서는 주로 피스톤 기관을 많이 써요. 뭐 자동차랑 비슷한 거. 하지만 자동차랑 모습은 좀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 원형 모습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성형, 별 모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몇 개밖에 없으면 별 모양이거든. 별 모양 기관은 보통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려주게 된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지. 해서 주로 많이 썼던 거는 경비행기나 뽀로로 비행기에서 많이 쓰고요. 이런 비행기 쓰는 거는 보통 머리에, 코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대로 많이 되어 있답니다. 옛날에 이런 비행기를 가장 많이 썼고요. 이런 피스톤 기관은 실린더에서, 여기 써있는 거 말 그대로 읽어줄게. 실린더에서 연료를 폭발시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엔진. 그냥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냥 자동차 엔진 달아준 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나머지 기관들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것 말고 사람들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다른 거 만든 게 뭐냐면 가스 터빈 기관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가스 터빈 기관, 그들 중에서 비행기는 따로 빼서 제트 기관이라 부르는데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공기를 연소를 시키는 방법, 대부분의 내연기관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4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피스톤 기관은 이거를 실린더 내부에서 일어나서 흡입 따로, 압축 따로, 폭발 따로, 배기 따로 이렇게 나잖아. 이거를 이렇게 따로 일어나면 각각의 공정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행정이 일어날 때 이게 뻑뻑거리고 너무나 큰 고속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를 일직선에 배치해가지고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주냐? 제일 처음에 연료를 집어넣을 때 공기를 흡입을 할 때 여기에다가 팬이라는 걸 달아놓거든요. 프로펠러랑 좀 달라요. 그냥 우리 환기할 때 쓰는 팬. 이렇게 팬을 여기다 달아놓자 하면 팬으로 공기를 막 넣어줘. 팬으로 공기를 한 번에 넣어주면 팬으로 공기를 한 번에 많이 넣어주면은 여기 안에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공기가 적체되면서 공기가 스스로 압축이 돼야 돼요.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고온-고압으로 공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압축이 되거든. 여기에서 공기가 서서히 파란색 공기가 서서히 시뻘겋게 변하는 거야.
그럼 이 고온고압으로 압축된 이 공기에다 뭘 해주냐? 연료를 뿜 하고 뿜어주는 거. 어디서? 이쯤에서. 연료를 뿜어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연료가 여기서 연료랑 적절하게 우리가 뭐 필요하다라면은 스파크를 틔워준다면 여기서 연소가 뿌앙 하고 된답니다. 연소가 되고 나면 이 연소가 된 거를 뒤로 뿜어져 버리는 거지. 무엇을? 연소된 배기가스를 그대로 뒤로 뿜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연소된 배기가스가 뒤로 나가게 되니까 뒤로 나갈 때 연료가 굉장히 고온 고압 상태에서 나가니까 우리가 크게 팽창을 하면서 나가니까 뒤로 많이 밀어주게 되겠지. 그러면서 빠르게 밀어주게 되지. 그 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제트 기관과 스터빈 기관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특별한 기관이 더 들어가요. 뭐냐면 여기 터빈이라고 써있는 터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앞쪽에 있는 압축기가 무언가의 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압축기가 돌아가게 해주는 게 이걸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뒤쪽으로 바람이 뿜어주는 그 바람을 제일 먼저 앞쪽에 있는 터빈을 앞쪽에 있는 컴프레셔, 압축기를 돌려줄 수 있는 걸 돌려주고 남은 걸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스 터빈 기관이라고 말해주고요. 그들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터보 제트 기관이라 부른답니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쓱싹쓱싹. 첫 번째, 제트 엔진. 제트 엔진이란 엔진 내부에서 연소시킨 고온 고압의 가스를 어떻게 시켜준다? 분출시켜준답니다. 분출시켜줘서 1번이 아니네요. 2번이네요. 분출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가스 터빈 기관이라 부른답니다. 자, 그 중에서 터보 제트 기관 여기 여러 개 설명이 써있거든. 이게 설명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내가 A, B, C, D로 좀 나눠놨어요. 첫 번째, 공기가 여러 겹의 팬 압축기를 지나면서 흡입하면서 압축이 돼요. 고온 고압으로. 이게 A. 두 번째, 연소실에서 연료를 만나면은 얘가 불이 붙습니다. 이걸 발화. 이 과정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발화된 연료가 무엇을 제일 먼저 때린다고? 제일 먼저 터빈을 때리게 된다. 그럼 이 터빈이 때려진 힘 때문에 돌아가게 된답니다. 이게 C, 고온 고압의 가스로 배기가스로 터빈을 회전. 이 터빈은 무엇을 돌리는데 앞에는 팬 압축기를 돌려주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모든 게 배기가스를 통해서 분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추력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비행기에서 날아가는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 점이 무슨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높은 속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얼마나 높은 속도를 만드냐? 이걸로 하면 최대 마하 2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하라는 속도 얼마나 빠를까요? 마하라는 속도는 공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소리의 속도인데 소리의 속도는 시속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초속으로 보통 말하지. 아우, 너무 안 보인다. 여기다 써줄게요. 340m/s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미터/s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랑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는 km/h로 고치면 되거든. 이거 km/h로 고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224 km/h 정도 돼요. 시속 1224km야. 빨라 느려? 미친 듯이 빠른 거겠죠? 이만큼 빠른 게 비행기이고요. 실제로 마하 2 정도까지도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터보 제트 기관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경비행기라고 부르는 비행기는 보통 500km 정도를 보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아음속이라고 부르는 비행기 조금 있으면 나올 거는 아음속 비행기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음속 근처의 비행기인데 음속까지는 안 가요. 왜냐면 음속부터는 공기 저항이 너무 세져서 음속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거는 보통 한 800에서 1000 요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린답니다. 이게 보통 일반 여객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터보 제트 기관은 다 좋은데 단점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연료를 많이 먹어요. 두 번째, 연료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뿜는데 이 고온 고압의 가스가 옆에 있는 저온 저압의 공기를 만나면서 이게 갑자기 크게 팽창을 하면서 쾅 소리가 난답니다.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속에선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쨌든 얘가 빨리 돌아야지 공기를 많이 압축하고 그래야 공기를 많이 뿜잖아. 근데 저속에서는 이게 빨리 돌 수가 없잖아. 빨리 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뒤로 많이 안 뿜어지니까 이게 빨리 돌 수 없고,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가스 터빈 기관을 쓰니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멈추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해야 되는데 멈출 때마다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비행기에서 많이 쓰고, 자동차에서 이거 뿜잖아. 야, 뒤에서 고온고압에서 가스 나오면 어떡해. 뒤에 있는 차 어쩌라고. 그렇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터보 프롭 기관이에요. 터보 프롭 기관이에요. 프로펠러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들 중에서 이렇게 비행기 날개에 보면 날개에 프로펠러가 2개 또는 4개 달려서 날아가는 기관들 본 적 있나요? 그걸 보통 우리는 터보 프롭 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랑 똑같거든. 공기 들어가서 다 해준 거 똑같아. 이 터빈이, 뭘 돌려주는 터빈이 쭉 앞쪽에서 커다란 프로펠러를 하나 더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해서 이 터빈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뿜어주는 공기는 실은 힘이 좀 약해. 요것의 힘은 한 10% 정도라고 밖에 말 안 하고요. 이 앞쪽에 대형 프로펠러를 달아서 이 대형 프로펠러에서 거의 한 90%의 힘을 만들어줘요. 이게 돌아가요. 이게 엄청 크니까 여기에서 공기를 많이 뿜어주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터보 프롭 기관이라 부른답니다. 해서 터보 프롭 기관은 나머지는 설명이 비슷해요. 제일 먼저 A. 공기가 압축기를 지나가면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돼요. B. 연소가 돼요. 세 번째 C. 이게 터빈을 회전시켜 이제 이 터빈이라 부르는 게 무엇과 무엇을 돌려주는 거냐면 팬 압축기 더하기 무엇을 돌려주냐? 프로펠러를 돌려주게 된답니다. 프로펠러 구동용입니다. 프로펠러 구동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터보 프롭 기관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제일 먼저 D. 공기가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힘이 나오고, 두 번째 프로펠러가 공기를 밀어낸 걸로도 추력을 얻습니다. 이거는 보통 저속 비행기에서 되게 유리해요. 저속 비행기라 부르는 건 한 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0km 정도 되는 비행기에 좀 유리하고요. 이거는 프로펠러에서 대부분의 추력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경비행기예요.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경비행기가 앞에 코에서 쓰는 거 아니면 옆에서 쓰거든. 옆에서 쓰는 걸 좀 많이 쓰면 앞에서 쓰면 시야가 많이 가리거든. 자, 그 다음 이젠 이 프로펠러를 어떻게 해줄까? 이 프로펠러 여기 안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어떻게? 요렇게 프로펠러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 프로펠러를 팬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대형 팬과 소형 팬으로 나누어진 형태대로 만들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터보 팬 엔진이라 불러요. 이거는 큰 프로펠러가 들어있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저압 팬이라 부르고요. 조그만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크다 해서 고압 팬이라 부른답니다. 이거는 나머지 과정은 비슷해요. 공기 들어가서 앞쪽에서 폭발시키면 똑같은데 이때 폭발을 시켰을 때 저압 팬과 고압 팬을 둘 다 돌리게 돼 있고요. 고압 팬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나지만 저압 팬에서 만드는 공기가 모두 다 폭발하는 게 아니라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공기 말고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공기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공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이패스 공기라 부르거든요. 바이패스 에어라 부르는데 이 바이패스 에어가 보통 퍼센트가 적어도 7대1 아니면 10대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추력이 여기 큰 놈에서 나온 추력으로 만들어지고요. 안쪽에 있는 놈은 그것의 보충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터보 프롭 기관과 다르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러면은 속도도 높일 수 있으면서도 얘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음속이라고 부르는 게 뭐였지? 한 800km에서 900km를 달릴 땐 이게 효율이 좋고, 거기다가 공기를 지금 2번 싸고 있지. 뜨거운 공기를 조금 더 덜 뜨거운 공기를 한 번 더 싸고 있기 때문에 소음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객기가 이걸 보통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내가 역추진 장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역추진 장치가 실제로 쓰이는 게 대부분 여객기에서 여기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바이패스 공기라는 거, 이거를 여기를 열어버리는 거야. 여길 열어버리잖아 하면 바이패스 공기가 뒤로 뿜어져 나가버릴 수 있거든. 요거는 앞으로 나갈지 알지라도. 그래서 이 바이패스 공기를 반대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거, 역추진 장치가 달려있는 게 바로 요 비행기를 보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움직이는 게 요런 느낌이에요. 쭉 들어갈 때 파란색으로 슉 나가고 빨간색 가운데로 나가는 게 일부 있고, 파란색이 굉장히 크게 이 공기를 감싼 형태대로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터보 팬 엔진, 요게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데 쓰고 있는 비행기들이 거의 다 요거 씁니다. 엔진 앞에 큰 저압 팬을 달아놓고요. 이 저압 팬과 고압 팬이 같이 해서 돌아가고 압축 공기는 일부는 B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공기는
덕트라고 부르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바이패스 공기라 부릅니다. 바이패스 공기.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 펜 압축기가 저압 펜, 고압 펜을 둘 다 돌려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공기가 나갈 때는 저압 바이패스라 부르는 큰 공기가 나가고요. 고압에서 만드는 노즐에서 만드는 뿜어주는 고압의 공기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걸 해주면 좋은 점은 우리가 효율이 좋고 소음이 작아서 아음속 비행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느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비행기인데 이제 더 빨리 가고 싶잖아? 그러면은 마하를 넘어가게 만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잖아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프로펠러라 부르는 이 팬이 굉장히 방해꾼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팬이 돌아가도 아무리 빨아가도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너무 충격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팬 다 떼버려 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있는 팬을 떼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면 이게 서서히 안이 좁아진 형태대로 되겠지. 그렇지? 여기도 안을 좁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안이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속도가 빠르면서 이쪽 안으로 공기가 확 압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공기가 압축이 되고 나잖아. 그럼 여기 공기가 압축을 시킨 곳에서 압축된 고온 고압의 가스에다가 연료를 뿜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곧바로 연소가 돼서 뒤로 뿜어주는 거지. 이렇게 만든 걸 뭐라 부르냐? 램 기관이라 불러요. 램 제트 기관. 그래서 실제로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걸 램 제트 기관, 이렇게 생긴 걸 스크램 제트 기관이라 부르거든. 우리가 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자면 램 제트 기관에 공기를 쑥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공기에서 폭발을 시켜줄 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잖아. 폭발이 잘 안 일어나요. 특히 이때 속도는 마하의 속도이기 때문에 마하의 속도에서 불 붙이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하 속도 이하로 잠깐만 떨어뜨려 가지고 폭발을 시킨 다음에 다시 마하 속도로 높여서 해주는 기관을 우리가 램 제트 기관을 부르고요. 아니야, 나는 그대로 초음속에서 그대로 연소를 시켜버리게 해서 초음속에서 연료를 뿜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스크램 제트 기관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모양을 굳이 보자면은 일반 기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슈슈슝 빨라진다라면은 이거는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느려졌다가 여기서 다시 빨라지고 여기서는 계속 빨라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스크램 제트 기관에 이게 램 제트 말 스크램, 이 스크는 S 스크램이거든. 이게 슈퍼소닉, 초음속, 컨덕션, 폭발, 폭발이라고 표현하면 돼. 컨덕션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음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기관이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아직 실용화라고 부르긴 좀 그래요. 실용화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용화가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잘 들어가나요? 이게 공기가 잘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초음속에서만 이렇게 공기가 잘 들어가요. 초음속에서는 공기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알아서 압축이 돼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서 램 기관으로 우리가 이용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초음속이 아니라 아음속이라든지 일반 속도에서는 요게 기관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터보팬이나 터보제트를 썼다가 이 기관으로 변신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군가 기관에서 얘를 다시 뿜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로는 로켓이나 아니면 미사일 아니면은 우주 왕복선에 쓰이는 것 같은 거, 로켓 기관에서 많이 쓰고 일반 비행기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특히 이런 스크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까 이런 건 마하 2 정도 된다 했죠. 요건 마하 한 4, 5까지 올라가고 요건 심하면 마하 10까지까지 높아진대요. 진짜 미친 듯이 빠르긴 한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공기가 점점 좁아지는 입구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 얘가 스스로 압축이 돼요. 왜 스스로 압축이 되냐? 하도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슈퍼소닉이라 부르는 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램제트는 아음속에서 연소, 그 다음에 스크램제트는 초음속에서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특징, 팬이 없어. 팬이 없지, 팬 있는데 팬 없지. 그 다음에 이거 속도만으로 우리가 해주니까 구조도 간단해. 근데 문제는 초음속까지 되지 않으면은 구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구동이 돼도 효율이 미친 듯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로켓 기관에 대해서 말할게요. 로켓과 비행기의 엔진, 제트 기관과 뭐가 다르냐? 로켓과 제트의 가장 큰 차이는 산화제예요. 산화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머지들은 봐오면 산소가 다들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로켓은 산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산소를 본인이 포함하고 있어요. 산소를 왜 포함하고 있냐? 산소가 없는 지방에서도 날아가기 위해서, 즉 우주 공간이나 아니면은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쓸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로켓이에요. 그래서 로켓을 가지고 막 딴 데 막 미사일을 막 폭발시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우주 왕복선을 만든다든지. 이때 쓰는 게 바로 로켓인데요. 로켓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뭐냐? 고체 연료랑 액체 연료로 보통 구별을 한답니다. 얘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액체 연료로 하잖아요. 하면은 우주 왕복선 같은 거예요. 우주를 날아다니다 필요하면 감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잠깐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액체 연료로 하면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연료랑 산화제를 안에다 넣어놓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라 부르는 게 뭐야? 산소잖아. 산소가 들어가다 보면은 녹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지 라고 말할 때 연료를 때려 붓고 그때사 산화제도 때려 붓고 움직여야 돼. 근데 미사일도 이런 거 쓴다 했잖아. 자, 상대방이 나한테 미사일을 쐈어. 저기에서 누가 나한테 미사일을 쏘네. 아씨, 나도 미사일을 보내. 자, 미사일 쎄. 네 하면서 그때부터 연료 콸콸콸콸 넣어봐 하면은 선제적인 것을 우리가 곧바로 대응 사격을 해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좋지만 신속성에서 많이 딸린다는 점이 단점이 있고요. 구조가 복잡하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답니다. 대신에 고체 연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고체 연료 같은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게 없어. 그냥 태우면 돼. 장기 보관도 돼요. 장기 보관하면은 이게 산소가 들어있었던 산화제 쪽이 약간 장약이라 부르는 부분이 약간 녹슬거든. 장약만 빼서 바꿔주면 돼. 그래서 그것도 몇 년 주기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게 장기 보관도 되게 잘 되거든. 문제는 한 번 타면 끝까지 타야 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물로켓 만들기, 공기로켓 만들기 초등학교 때 해봤나요? 아니면 중학교 때 해봤나요? 이렇게 꽝 누르면 팍 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돼? 눌러보면은 일단 거기 안에 공기든 물이든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우리가 조작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이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쏘다가 중간에 회수가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쏘기는 좀 장점이 있다라는 점. 그게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켓 엔진 특징. 로켓 엔진은 바로 뭐가? 연료와 필기하면 됩니다. 산화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로켓 추진제를 고속으로 분사해서 큰 추력을 얻는 엔진을 보통 말합니다. 산화제를 갖고 있어서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액체는 발사 후 연료 제어가 가능하지만 연료와 산화제가 부식 가능성이 있어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되고 구조도 좀 복잡해요. 고체는 구조가 간단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지만 발사하면 끝이야. 조절이 안 된다는 점. 조절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이 다 끝났어요. 이걸로 수송이 싹 다 끝났는데 우리 수송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잠깐 한 1, 2분만 할게요. 수송 기술이란 무엇이었지? 하나의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기술을 보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해서 무엇 자동차, 비행기, 배라는 게 있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엔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했고 바퀴에 대한 내용, 축에 대한 내용,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등등 제동 장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도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는 부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지. 그래서 물을 얼마나 퍼내는 이 퍼내는 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력, 그 다음에 이 부력과 관련돼서 배 선의 그 다음에 부심과 우리가 배가 보건성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비행기는 뭐가 중요하다? 양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해서 비행기 어떻게 뜨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날개에 지나가는 바람과 실속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비행기의 이륙할 때 도와주는 고양력 장치, 착륙을 할 때 도와주는 브레이크들의 종류들 이야기를 했고요. 맞바람과 뒷바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무슨 이야기했지? 비행기가 공중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 아니면 꼬리 날개나 아니면 수평 꼬리 날개나 보조 날개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가 옆놀이, 빗놀이 아니면 키놀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이걸 이용해서 비행기는 선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행기 엔진은 굉장히 다양한 연료가 비행기 자동차
배가 연료를 서로 다른 걸 쓰지만 비행기는 연료를 등유라는 걸 쓰고 우리가 비행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날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죠? 뒤쪽으로 뿜어주는 힘을 이용을 해서 이 힘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기관이고 이걸 뭐라? 가스터빈 기관. 그 중에서 비행기는 제트 기관이라 불렀다라고 말하면 우리 수업 내용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냐면 생명기술을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수송 끝났으니까 생명기술 해서 생명체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생명체 또는 우리에게 유용한 생명체를 만들까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수고 많았어요.